과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포, 장기, 개체, 법적 사망입니다. 여기서 의사들이 관심 있는 것은 장기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때요?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선고를 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교수님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간이식을 좀 더 많이 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간이식을 활발하게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분은 미국에서 배운 대로 뇌사 환자한테 장기를 꺼낸 거죠. 그래서 이식을 한 건데, 근데 법률에서 어때요? 심장만 사망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이 교수님은 내가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이걸 열었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의료법상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연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법이 과학을 못 쫓아온 게 되죠.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1997년도에 환자가 왔어요. 환자는 술에 약간 취했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출혈이 생겨서 의사가 응급수술을 해서 이분이 살지 못 살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아내분이 원치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공공한 상태에서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니까 퇴원을 원했습니다.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을 막 했는데 이 사람 집에 가면 사망한다 라고 몇 차례 설득했고, 그렇지만 아내 쪽에서는 친척분들도 모셔와갖고 스트라이크를 한 거죠. 의사는 몇 번 저항하다가 진료를 볼 수 없는 환경까지 돼서 할 수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사망하셨죠. 근데 이제 이 아내분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뭔가 지원을 받으려고. 근데 경찰에서 보니까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의사한테 물어봤죠. 살 수 있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살 수도 있었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분이 그럼 왜 퇴원시켰냐 그래서 살인죄로 기소했어요. 나중에 몇 번의 판결 끝에 살인 방조죄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의료계. 그다음부터 의료계는 퇴원 안 시켰습니다. 여기서 죽어라. 계속적으로 그 관행이 이어오다가 2008년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거를 검사를 받던 분이 출혈이 생기는 바람에 뇌에 피가 적게 가서 의식 상태가 불명인 상태로 누워 계신 소위 김할머니 사건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김할머니가 계속 누워 계셨는데 이 김할머니의 남편분께서도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셔갖고 김할머니가 평소에 나는 저렇게 죽고 싶지 않다. 너네들한테 깨끗한 모습 보이고 싶다 이랬는데 이렇게 누워 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를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병원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꽤 많은 공방이 이뤄진 끝에 2009년에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웰다잉법이라 들어보셨어요?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질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인간의 존엄성, 돌이킬 수 없는 병변, 무의미한 연명 의료. 이 세 가지 키워드고 대한의사협회에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을 정할 수 있게 촉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18년 2월부터 웰다잉법이라고 해서 법이 통과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한 가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대법원 판결이 한창 나오기 직전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애써 저를 살리시지 마시고 DNR, Do Not Resuscitate, 우리나라 말로는 심폐소생술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전 신을 만나러 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호흡이 멈췄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반사적으로 딱 멈추는 순간 뛰어듭니다. 위로 올라타서 하는 거 살렸어요. 응급소생술로. 그러니까 김수환 주임께서 깨어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하지 말라니까! 라고는 안 하셨고요, 당연히. 다시 안 하셔도 됩니다.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셨을 때, 심장이 멈추셨을 때 의사들은 정진석 추기경님께 전화를 걸어서 고인의 뜻을 받들자라고 했어요. 그때 그 다음날 신문에 어떻게 나왔냐? 김수환 추기경 존엄사 선택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가톨릭계는 굉장히 반발했어요.
왜냐? 존엄사라는 거는 약간 양가적인 의미가 있어요. 존엄사 그러면 왠지 death with dignity니까 내가 위험이 있을 때 이상한 모양을 보이기 싫다라는 거와 일맥상통하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사람과 연관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잭 케버키안이에요. 저와 같은 패톨로지스트, 병리학자예요. 이분은 뭘 했냐면 이 기구, 약간 조악해 보이죠? 이 기구가 뭐냐면 세나트론이라고, 세나는 죽음이란 뜻입니다. 트론은 세 가지란 뜻이고 죽음의 기계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찰을 합니다. 췌장암 알기군요 하고 자기가 다 살펴본 다음에 3개월 남으셨군요. 그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분이 이걸 설치해 줍니다. 이 세 가지 기계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는 여러분 쉽게 아는 생리식염수, 포도당 용액 그런 게 들어있고 여기에는 잠 오는 약, 수면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독극물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버튼을 탁 누르는 순간 처음엔 생리식염수가 혈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수면제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잠자고 있을 때 독극물이 들어와요. 근데 이분은 이걸 설치해주고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선택하냐? 그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습니다. 비슷한 60 Minutes라고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걸 보도한 거예요. 이런 의사가 있다. 나쁜 의사가. 그래서 별명이 닥터 데스가 됐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 사람이 설치해준 사망자의 모든 기록을 검토해서 잘못 판단한 게 있다라고 해서 맨슬러터, 모살죄로 해서 이분을 잡아 넣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8년 뒤에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글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무슨 영향을 끼쳤냐면 어떤 사람들에겐 분노,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죽일 수 있냐는 분노를 일으켰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준 의사가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997년도에 미국의 오레건주에서 Death with Dignity Act, 우리나라 말로는 존엄사법이란 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2명 이상, 3명쯤 되는 의사가 질환이 돌이킬 수 없는 질환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와서 우울증이 아니에요. 여러 번 확인했고 나는 이제 그만 우리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버튼을 누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버튼을 누르는 건 아니에요. 한 반 정도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권리를 주는 법이 Death with Dignity Act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오레건주, 워싱턴주를 포함한 8개 주, 최근에 하와이주가 이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가 이걸 통과시켰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의사들은 안 된다, 우린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은 되지 않고 있지만 8개 주 플러스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엄사의 또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알고 계셨나요? 안락사. 맞습니다. 안락사. 사실은 굉장히 용어가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오늘은 이걸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안락사라는 것은 사실은 죽을 수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안락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안락사를 외국말로 따면 유, 데이네이지아입니다. 데네이지아는 죽음이라는 뜻이고 유는 유토피아 할 때 좋다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근데 좋은 죽음인데 왜 나쁜 뜻을 알고 있냐면 아마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대량 집시, 유태인,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나치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레이디 제인 씨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본인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저도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누구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분의 대답은 연명에 대한 대답이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네. 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나한테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면 자살 또한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합리화가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상황에서 얘기한 건데 스스로 자살하는 거는 사실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살하는 원인의 첫 번째는
개인의 문제 해결을 자신 스스로 부채감이죠.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부채감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데 WHO의 보고에 의하면 한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주변 6에서 9사람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해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살한 사람의 유가족을 많이 봤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 어느 하나도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꼭 전염성은 아니지만 분명히 심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에서 소외된, 그러니까 자기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이 너무 많아요. 노인 자살이 많은데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냐면 농어촌 지역, 한적한 데 생깁니다. 우리는 서울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게 없이 소외감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빨리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노인분들이 소속감이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과 섞이기도 어렵고,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라고 치부하다 보면 소속감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회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30명이 넘었어요. 10만 명당. 근데 지금은 25명까지 떨어뜨렸는데 지금도 너무 많아요. 일본의 더블 스코어예요. 여러분 일본 가끔 우울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우울한 나라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국가에서 사회적 계층에 쓸 때 조금 더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효용성 있게 쓸 수 있게 감시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게 하는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까 오레건주의 법 기억나세요? 존엄사법? 네. 그거는 지금 현재 미국의 8개 주, 워싱턴 DC, 그 다음에 스위스, 베네룩스 3국이라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 3주, 이렇게 소수의 나라에서만 존엄사법과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그냥 멀쩡한 사람인데 죽고 싶다 그러면 그건 누구나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중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프고 더 고통받고 싶지 않고 또는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의료 비용을 지출하기 싫고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의사가 설치해주면 대신 버튼은 내가 누르겠다. 이런 거를 의사 조력 사망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도와주는 사망이에요. 이거를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자살 여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위스에는 외국인 부호들, 특히 아랍이나 일본의 부호들이 마지막 여행을 옵니다. 왜냐하면 아랍이나 일본에서는 그게 허용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와서 가족들과 융프라우를 보면서 맛있는 성지를 찍어 보면서 록봉기 빌딩 네가 가져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난 갈게 그리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이런 걸 자살여행이라고 해서 스위스에서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엄격해요. 외국 사람이면 그 스위스 의사 3명한테 진료를 받아야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걸 확인하고 정신과 의사가 와서 우울증 아니냐, 왜 죽으려고 하냐를 면밀히 한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의사 조력 사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간 경우도 있어요. 벨기에나 네덜란드는 의사가 직접 버튼 눌러줍니다. 근데 의사 중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3가지예요. 연명의료, 중지, 의사 조력 사망, 자발적 안락사.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아무도 신체가 멀쩡한 사람에 대해서 나 자살하고 싶은데 의사가 도와주는 건 없습니다. 자, 다시 여쭤볼게요. 만약에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을. 의사 조력 사망이나. 근데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그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119 구급차를 못 부르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예,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마 저도 약간 좀 비슷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네. 저는 이 자유 의지를 구속당하는 게 죽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당시에 할 건데 아마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삶에 대한 자기의 결정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의사 조력 사망을 인정해야 된다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반대한다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손을 든 부분은 이제 그때 결정을 하고 만약에 다시 살고 싶어졌다라든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표현할 수 없는 순간에서 내가 이제 그렇게 되면 타이로 인해 죽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반대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거는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죽고 싶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참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20대 때는 멋지게 살다가 90대 포르쉐를 몰다가 어디 쾅 부딪혀서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제임스 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가족들과 온화한 삶을 보내다가 마지막 식사를 한 다음에 다음날 잠을 자듯이 사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들은 다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1970년대 그때는 70%가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점점 2000년대 가서 지금은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 계세요? 병원으로 모시려고 그러죠, 다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려놓고 계속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주 서늘한 여러 명이서 누워있는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신 분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될 건지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난 건 여러분 마음대로 못 태어났죠. 그렇지만 사춘기 이후에는 마음대로 살고 있죠.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선택하고. 근데 죽음은 왜 자기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진짜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정할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수의가 싫어요. 가족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할머니 돌아갔을 때 했는데 난 그 옷 이렇게 싫더라고요. 꺼끌꺼끌하고 한 번도 안 입어본 옷을 뭘 입나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조지를 딱 한 벌 있는데 지금 살이 쪄갖고 못 입는데 그거를 이제 억지로 우리 아들한테 끼워 넣어라. 아빠는 그게 좋다. 내가 살이 찌는 바람에 입어보지도 못했지만 아빠 죽을 때 수의 입히지 말고 그거 입혀라. 그 다음에 아빠 좋아하는 벨트 있지? 그 다음에 지갑은 꼭 같이 넣어줘라. 노잣돈. 양말은 하얀색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사전 연명 의료 계획서랑 이런 거 다 준비할 테지만 혹시나 아빠의 인생에 있어서 불의에 어떤 일이 있으면 너와 엄마가 결정하되 아빠의 의견을 평소에 충분히 얘기했으니 그걸 갖고 얘기해라. 근데 고등학생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피식하고 뭐 콧방귀만 깨고 들어가는데 아마 듣긴 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종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연명의료 중지는 법으로 통과됐고 아직 자발적 안락사라든지 의사 조력 사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끝낼 때 그 스토리는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